여러분, 금요일입니다. 그것도 그냥 금요일이 아니라 봄 내음을 물씬 맡을 수 있는 그런 금요일입니다. 여러분은 주말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계획 조금 이따 세우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신율의 뉴스정변 승부 3부 이번 주 승부에 집중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봄은 봄인데 정치권의 투쟁 지수는 계속 올라가죠. 바로 그런 문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번 주 승부에 출연해 주신 역시 지난주에서 계속 나와주시는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최수영 시사평론가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수영입니다. 예, 그리고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이사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봉신입니다. 예, 저희가 좀 아까 2부에서 국민의힘 영등포을 박용천 당협위원장, 박용천 후보를 모셨는데 저희가 사실 그 영등포을에 역시 출마를 하신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을 저희가 계속 두세 번 정도 계속 접촉을 하고 출연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분이 총선 상황시장을 맡고 계셔가지고 시간이 잘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해서 역시 더불어민주당 영등포 의뢰 후보이신 김민석 의원 꼭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뭐부터 얘기를 해주죠? 이건 참 뭐부터 얘기가 아니구나. 승자를 두 분이 꼽아오셨습니다. 이건 버릇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우리 승자부터 얘기를 해보죠. 최수영 평론가님, 승자. 조국 대표죠. 조국. 이건 제가 보기에 여야 없이 이거는 조국 대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어떤 우리 신 교수님 정치학 교수님께 잘 아시겠지만 신당이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관망하고 있던 중도층을 데리고는 이른바 동원이 되거나 아니면 타 정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뺏어오는 이른바 전향이 돼야 되는데 조국 신당은 이 두 개 어디에도 해당되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무려 10%포인트가 넘는 지금 지지율 조사가 나오고 오늘 갤럽이 아마 넘었을 겁니다. 비례정당으로는 19% 그렇죠. 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딴 데도 다 합해다 그러니까 추세를 놓고 보면 10% 이상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예. 자, 그러면 어떻게 딴 데서 중도 관망층을 동원하지도 않았고 타정당 지지자들을 전향시켜서 뺏어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이건 매직이죠. 매직인데 그로테스크한 매직 같습니다. 그로테스크한 매직 맞는데 저는 그래서 이런 현상을 지금 정치권에서도 설명하기 어려운 이런 현상으로 조국 혁신당이 지금 쭉 순항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제 한 4주 채 남지 않는 상황에서 큰 변수가 없는 한 무조건 저는 두 자릿수 이상 의석을 가질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이 설명하기 어려운 이 이론으로 조국 신당의 그 성공은 정말 이거는 이변을 꼽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까 2부에서 국민의힘 박용찬 영등포 당협위원장 지금 후보와 얘기를 했을 때 여론조사가 나왔었는데 한국갤럽 여론조사였습니다. 지금 최수영 평론가님도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언급해 주셔서 제가 1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개요 말씀드립니다.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던 여론조사고요.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왜 거기 한국이 나오는지 갑자기.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네, 맞아요. 아니 두 자릿수 지지율 동의하세요? 승자 저것은 이제 조국 혁신당을 같이 꼽았어요. 예. 조국 꼽았습니다. 전 장관이나 조국 혁신당이나 거기서 거기니까 두 자릿수 지지율 가능하다고 보세요? 가능하죠. 근데 이제 지금 비례로 19% 정도 나오면 아까 평론가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의석으로 따져도 두 자릿수가 그렇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어디서 전향해서 가져오느냐의 부분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어떤 비례 투표에서는 좀 전향해서 가져온다. 근데 그거를 이제 타정당이라고 보기 좀 어려워서 제가 지지층이 겹치니까 그래서 그럴 수도 있네요. 같은 어떤 진영 내에서의 어떤 색깔을 달리한다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이 맞고요. 정당으로 따지면 이제 다른 정당이 되는 건데 이제 저는 이제 민주비례연합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명칭은 더불어민주연합이죠.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 혁신당이 비례 투표에서 이제 어떻게 이거를 나누느냐의 부분인데 오늘 이 조국 혁신당이 19%가 나온 게 비례 선거 비례대표를 위한 투표 정당 아니겠습니까? 진보층에서 반분했습니다.
진보 성향자 중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이 38, 조국혁신당이 39. 더 많네요. 1%포인트가 뭐 거의 같은 그렇죠, 거죠. 그렇죠. 5점이 있는데 완전히 반분했습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그 정당보다도 어찌 보면 진보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는 인기가 더 있다. 그러면 그럼 여기에 멈출 것이냐 아니면 중도 성향이신 분들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호감도를 늘려나가서 이렇게 더 가져올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런 일이 없다고 다들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사실은 더불어민주연합보다 조국혁신당이 의석을 한두 석 더 얻는다고 해도요. 지금은 이상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앞으로 이제 또 본선까지 많이 남아있으니까 모르는데 지금 조국혁신당은 그야말로 튀어오르는 이 힘이 상당하다. 한 가지. 이게 서울에서 2월 5주까지는 서울에서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괜찮았어요. 근데 이번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하고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한국갤럽이죠. 예, 한국갤럽입니다. 똑같이. 투표 의향 정당에서 있지 않습니까? 비례대표 투표 의향 정당에서 조국혁신당이 평균 19%였지 않습니까? 서울하고 인천 경기에서 각각 22입니다. 수도권에서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두 번째 조국혁신당이 예. 민주당의 지역구 투표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좀 더 도와주는 그렇죠. 윈윈할 수 있는 포지티브 썸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뱅가드 전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예측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저는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이 신당을 만들면 조국 신당도 잘 되기 어렵고 더불어민주당도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은 지금 조사 결과로만 보면 완전히 틀린 거죠. 다 예측이 다 틀렸어요. 다 틀렸습니다. 저는 네거티브 썸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죠. 이게 제로 썸도 아니고 이제 포지티브 썸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음. 그러면 이거는 승자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당의 성공 요인도 지금 이게 사실은 이론으로 전혀 설명이 안 되는 거고 예. 지금 말씀하신 현상도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두 분께 예. 진짜 저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국혁신당에서 18세에서 29세까지의 그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2%예요. 이번 비례 조사 투표. 예, 비례 정당 투표 2%고 이 정당 지지율을 놓고 보면은 이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 지금 그 연령별로 봤을 때 조국 혁신당은 0%입니다. 네. 정당 지지율은.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간단히 이겁니다. 조국 혁신당이 20대에서 정당 지지율이 0% 그리고 비례정당 지지율이 2%라는 사실은 18에서 29세 되는 세대에선 아직도 2019년 조국 사태를 기억하고 공정의 문제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 불공정 심판론이 나올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20대가 지금 거의 제로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도 20대는 확장성이 전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조국 신당이 그걸 꺼냈어요. 그 말하자면은 이제 그 기획운동을 하겠다고 이제 해놨는데 코웃음을 칩니다. 그건 사실은 뭐 아무리 조국 신당이 얘기해도 그건 동의를 얻지 못한 지점이에요. 그런데 조국 신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30대 이상이고 40대 50대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은 조국 혁신당이 전 세 가지 얼굴이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조국 혁신당의 어른거리는 또 하나의 첫 번째 얼굴은 친문의 적자입니다. 두 번째가 이재명의 대안입니다. 세 번째가 핍박받았다는 그 부분에 대한 30대 50대 사이의 동의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저는 정말 그 기괴한 지금 조국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건데 그렇다면 20대의 지지율에 대해서는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0대를 겨냥해서 굉장히 마케팅 공세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와는 별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빠진 30대, 40대, 50대 그러니까 이 30, 40, 50 이 세 세대 계층이 아마 조국 혁신당을 떠받치는 가장 큰 기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이사님은 김봉신 이사님은 저는 뭐 교수님 말씀이 일면 타당한 점이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게 그러니까 자녀 문제하고 엮였을 때 항상 20대는 자기 문제로서 이제 자기 투영을 연상하게 되는 투영을 거죠. 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뭐 과거에 또 다른 자녀 문제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어떤 이미지에서 20대에서 이제 확장성이 많이 없는 거는 그거는 또 사실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그거를 40대에서 많이 카바를 해주네요. 지금 여기 40대 지금 34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너무 강고해요. 예, 40대 34는 더불어민주연합 40대 26과 좀 대비가 되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조국 혁신당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 그 연령대 계층에서 굉장히 편중돼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따지면은 말씀 주신 것처럼 확장성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전체에서 이 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다만 또 20대에서 부동층이 30%입니다. 아직도 일부 많죠. 있군요. 예, 아직 결정하지 못한 미결정자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부동층이 전부 다 이제 조국 혁신당을 쪽으로 마음을 돌릴 그런 가능성은 이제 아주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투표율이 또 중요하지 않겠어요? 중요하죠. 세대별 투표율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어쨌든 20대도 이번에 투표를 많이 할 거로 봐요. 근데 이제 그게 어디로 갈 것이냐. 근데 저는 근데 그 이준석 대표가 이 유인이 안 돼 가지고 20대가 지금 지난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이제 어떤 동력과 원인이 있었는데 이번 20대가 저는 어쨌든 변수가 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특정하게 움직이는 징후들이 없어요. 20대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결국 특히 수도권 승부에서는 20대를 가져오는 정당이 이기겠죠. 그래서 그 캠페인을 어떻게 소구할 수 있는가가 지금 가장 큰 전략이겠는데 이준석 대표가 경기 화성벨트에 출마하는 게 과연 20대의 표심을 자극할 것인가? 저는 거기 조금 동의하기 어려워서 어쨌든 지금은 20대의 공간은 여든 야든 다 지금 30대까지도 열려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동의하세요? 예, 예. 근데 20대에서는 가장 많은 그 지지를 얻는 쪽은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은 맞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이 39를 얻었으니까 맞는데 그런데 국민의 미래 같은 경우에는 16이니까 국민의 미래도 20대에서는 아직 인기가 그렇게 평균 대비 그렇죠. 좀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낮은 비율로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근데 정당 예. 지지율 보면은 좀 국민의힘이 더 높더라고요. 20대가. 정당 지지도만을 따졌을 때는 국민의힘이 22, 더불어민주당이 28이니까요. 아, 22였나요? 대등하다고 보셔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사실 20대에서 국민의 미래가 사실 이게 대선 때 2년 전만 하더라도 대선 때 이대남 해가지고 되게 국민의 힘이 뭡니까 20대에서 좀 많이 얻고 그래서 뭐 세대 포이론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그 역량이 많이 좀 사그러들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사실은 남성 이대남은 조금 되는데 여성 이대남에 대해 여성 이대녀에 대해서는 사실 이준석 대표가 경쟁력이 좀 떨어지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건도 좀 감안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한 가지만 더 제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이제 2월 5주까지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좀 탄력을 받았나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말씀드리면 2월 첫 주, 즉 그 설 연휴 직전 주에 국민의힘의 어떤 전국적인 어떤 경쟁력 조사 이런 것들이 있어서 캠페인이 있다 보니까 좀 괜찮았는데 그런데 그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됐던 힘은 의대 정원 확대 그렇죠. 이슈를 가지고 가고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슈 피로도가 좀 쌓인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뭐랄까 대화 없이 강대강 대치가 너무 이렇게 지속이 좀 이렇게 되니까. 밀어붙이나 이런 느낌들이 있고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뭐 칼자루 쥔 건 정부니까 좀 대화의 장을 좀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우려 섞인 그런 시선으로 보고 있는 중도 성향이신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의료 정원 확대 이 문제를 가지고 국민의힘이 더 이거를 고공행진할 수 있는 그런 재료로 쓰기는 조금은 어려워졌어요. 더 이상은 안 된다. 더 이상은 어렵다. 거기에 이제 이종섭과 관련된 이종섭 전 호주 대사, 국방장관. 호주 대사 전 국방장관 예. 이분이 이제 이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이게 큰 선거 앞두고 정부에서 이제 이런 사건이 터지는 게 이게 쉬운 일인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었던 곳곳에서 발생했던 어떤 공천과 관련된 어떤 파열음, 불협화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게 가려져 버리는 그리고
야당이 정권 심판론에 불을 지르는 게 아니고 발화 지점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부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네. 또 대통령실에서 발화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및 국민의힘에서 출마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약간 당혹스러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저도 이제 출구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게 첫 예. 번째 의대 정원 문제가 어쨌든 지금까지도 국민들 눈의 프레임에는 정부는 애쓰는 게 분명해 보이고 뭔가 의사가 기득권 집단이 아닌가 이런 이제 그 프레임이 형성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좀 피로도가 말씀하셨는데 아직 선거가 한 달 가까이 남았는데 이게 계속 강대강으로 계속 치달으면은 피로도를 넘어가지고 파열음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여기서 왜 정부가 이렇게 밀어붙이는 건 좋은데 왜 대안을 못 내놓고 협상력이 떨어지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출구 전략 하나 있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사실은 그 야당의 공천 문제가 파묻힌 것도 이게 이종섭 대사 문제 때문에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야당의 지지층을 더 강고하게 지금 결집시켜주고 있거든요. 저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야당 이종섭 대사의 문제 때문에 지지층이 결집한다. 야당 지지층이 더 결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정권 심판론에 불이 붙는 것도 있지만 야당 지지층이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뭐 조금 심사가 좀 어지러웠는데 그래 우리가 지금 이게 중요한 거지라는 어떤 포인트를 하나 딱 제공해 준 거거든요. 그게 전 더 뼈 아프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4부에서 계속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3부에 이어서 이번 주 승부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이 자리에는 최수영 시사평론가,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이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 패자. 저는 민주당의 더불어민주연합 예. 그게 저는 가장 패자라고 봐요. 도대체 그 공천을 시민사회연대라고 가장 먼저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을 끌어들여가지고 거기서부터 사달이 났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공개 오디션한 사람들 해서 추천했는데 종북하고 이제 이런 반미 논란이 나니까 그 사람 드랍을 했죠. 그리고 이제 임태훈 씨인가요? 그 이번에 군인권센터인가? 그분에 대해서 이제 그분도 철회를 했는데 다시 이제 이쪽에서는 공식 또 추천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위성정당을 도입한 이래 민주당의 지난번 공천 파동이 가장 좀 그 큰 1차전의 이슈였다 그러면 2차전은 도대체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위성 비례정당의 공천 파동. 1차전은 지역구 파동인데 2차전은 비례정당의 공천 파동이라 저는 이걸 패자로 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의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도 이제 패자의 여러 가지 이제 양대 정당의 이제 공천 기구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관리상의 문제에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이해가 되고요. 근데 이게 있습니다. 시민 비례를 3명을 배제한다. 그런데 또 시민 쪽에서는 아니다 받아달라. 서로 공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패자라고 하는 거는 그게 이제 본질적으로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떠나서 더불어 민주연합이 이런 거를 하려고 했으면 준비를 잘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기준을 잘 세워야 되죠.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아니 이게 양심적 병역 거부냐 아니면 군 도피냐 이런 걸 가지고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요. 그다음에 처음부터 서류를 그렇게 해가지고 점검을 했었어야 됐는데 서류는 통과하고 시민 중에서 예. 서류 통과했어요. 통과하고 나서 와가지고 4명이다라고 그 뭡니까 오디션까지 통과해서 냈더니 안 된다라고 또 되고 이게 총선을 코앞에 두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상하다.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전 거기에 덧붙여서 강북을에 이제 정봉주 예. 또 도태우 후보. 예, 이런 후보들과 관련된 막말 이게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천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걸러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미리 공천 예, 주기 예. 전에. 그럼 뭐가 좀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본다거나 미리미리 서류에서 검색 뭐 해본다거나 이건 그렇게까지 어렵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천기구 전반적으로 평론가님 말씀 주신 그것까지 포함해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네. 국민께 보여드리는 이런 메뉴판 자체가 이렇게 허술해서야 이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좀 전에 아까 잠깐 제대로 봤는지 모르겠지만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사회 측은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의 강행해달라고 그걸 했어요. 강행을 하겠다라는 그랬어요. 입장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제가 거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그럼 민주당은 안 된다고 거부했던 걸 다시 이쪽은 하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그 싸워가지고 그럼 둘이 지금 헤어질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런 트러블들이 자꾸 나오면은 이거는 잘 될 수가 없죠. 선거를 앞두고 누가 이런 트러블이 이렇게 바로 코앞 아니겠습니까? 지금 30일도 안 남은 건데 이러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패자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예. 조국 신당이 역시 아까 두 분 다 승자를 꼽으셨는데 조국 혁신당이 결국은 다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더더군다나 민주당 전통 지지층은 그래요. 김대중 대통령부터 노무현 쭉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면서 예. 그래도 민주당의 적통과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자기들과 완전히 이념적 색채도 다른 진보, 그러니까 통진당의 후예들이 여기 참석하고 그다음에 진짜 우리 국채와 국시까지 부정하고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기, 그다음에 재벌 해체 이런 강경한 얘기들 하는 사람과 우리가 연대를 해도 되느냐. 이걸 우리가 위성의 개념으로 봐도 되냐는 정말 심각한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갈등의 일부를 조국이라는 선명성도 가져갔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이 상당 부분 이탈하는데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절대 국힘으로는 안 가잖아요. 그 조국 혁신당이 다 흡수를 하는 거예요. 연령 효과는 못 가져간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런 어떤 말하자면은 방파제 역할을 통해서 수렴하는 그 크기가 굉장히 수렴 크기가 커진 거죠. 이거 저도 사실은 좀 이쪽에 그 파열음이 만만치가 않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우리 김봉신 이사님 패자는 누구예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더불어민주연합을 포함해서 정봉주 의원 도태우 또 도태우 정봉주 전 의원이죠. 도태우 이런 분들이 이렇게 공천이 되게끔 하는데 왜 이게 사전에 잘 체크가 안 되고 저는 아까 군 인권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만약에 그분이 서류를 제출해 가지고 통과됐다면 그러니까 끝까지 옹호를 하든가 차라리. 그래야지 논리적 그렇죠. 논리적으로 맞죠. 그냥 이걸 배제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분은 군도피가 아니다. 설명을 해야죠. 그렇죠. 설명을 하고 해야죠. 옹호를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서로 간에 손발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 저는 사실 우리 박용진 의원 지역 거기서 제가 지금 가장 크게 민주당의 민낯을 본 게 사실 이제 정봉주 후보도 탈락은 했지만 사실 박용진 후보가 어쨌든 다 점수를 공개했잖아요. 근데 다 이겼는데 가산점 때문에 진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은 지난 서대문각 공천에서는 3등이 문제가 있다고 4등을 순차적으로 올려준 패자부활전을 하면서 여기는 1등이 탈락했으면 당연히 2등이 올라가는 그 구조로 가야지 여긴 또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대체 공천의 원칙은 뭐고 공천의 기준은 뭐고 이거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말하자면 정확한 가치 판단의 기준은 뭐냐. 이게 좀 근데 이게 지금 다 묻혀가고 있다는 게 저는 그게 국민의 입장에서는 땅을 칠 일이죠. 그렇죠. 아니 참 이게 근데 이게 문제가 다 끝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조금 발언의 문제, 과거 발언이지만 전 과거나 현재냐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어쨌든 과거에 한 발언들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국민의힘에서 지금 거론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조금 좀 이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발언했고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관심 있는 국민분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하시는 거는 자유죠. 국민됨의 자유죠. 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겁니까? 당의 입장에서. 예? 당의 입장에서. 저는 소명을 요구해야 또 된다고 봅니다. 소명 요구하고 추가적으로. 그렇죠.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제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가 디지털 아카이브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달리 아날로그 시대와 달리 최근 한 15년 전부터는요 모든 게 다 저장이 디지털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아카이브입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들, 글들 다 소환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사전 관리를 걸러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문제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 상대방 저격수든 다 찾아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열심히 그렇죠. 선별적으로 흘릴 겁니다. 그러니까 공천을 유지하면 유지한 대로 아마 국민의힘 고민이 거기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장해찬 후보를 유지할 거는 같은데 만 더 큰 게 또 나오면 어떡할 것이냐. 장해찬.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런 거죠. 저는 이제
이걸 지금 그 김 이사님은 다 걸러내야 된다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걸러내기가 어려울 수 쉽지 있죠. 않거든요. 예, 예. 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심한 것만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적절한 거나 이렇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그런 게 나올 때는 공천을 취소할 수 있다는 단서정을 달아야 돼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이제 정치를 앞으로 하고자 하는 분들 속담을 하나 유념할 게 있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속담에 반말. 곰은 쓸개 때문에 죽고 사람은 혀 때문에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야, 아니 근데 최재형 평론가님 어디서 처음 듣는데 아주 아니, 아니. 귀담아 들을 예. 필요가 있는 이게 말이에요. 정말 명심해야 돼요. 정말 명심해야 돼요. 예. 지금 뉴스 속보로 국민의힘이 국민 추천제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서울을 비롯한 강남 5곳 대상이라고 하는데 TK도 있죠. TK도 있고. 강남 세계가 그렇죠. TK도 있죠. 근데 뭐 어쨌든 뭐 훌륭한 분들이 공천되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제가 불안한 거는 이게 이게 사실은 노출이 돼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좀 조심을 합니다. 좀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게 국민처럼 해가지고 막 생소한 사람들 되면 예. 또 이게 불안해질 수 있죠. 예. 예. 승부처. 예, 자, 승부처. 저는 뭐 승부처는 사실 이제부터 실수 관리죠. 누가 사실 이제는요 1점 1점 득점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대량 실점하기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량 실점을 방지하려면 이제 실수를 꼽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이재명 대표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 이재명 대표가 최근 들어서 약간 사이다 본능을 회복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찍 같은 발언을 하잖아요. 또 이번에는 뭐 윤석열 정부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집에서 쉬어라.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노인 폄하 발언까지는 안 가더라도 당신들은 국민도 아니야라는 얘기잖아요. 투표 참정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윤 정부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투표하지 마세요. 아니 국민의 신성한 헌법 보장에 참정권 행사하지 마라? 어떻게 야당 대표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하도 이재명 대표가 이게 설할 리스크가 많아서 사람들이 웬만한 거는 반응을 안 해서 그렇지 이거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거는. 좀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공세를 펴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마찬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은 좀 정제된 발언하는데 후보들 입에서 나올 수도 있고 해가지고 과거 보십시오. 과거에 발언 하나로 선거판 뒤집힌 게 너무 많습니다. 253명을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긴 한데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주는 거죠. 이제. 예. 우리 실수 관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실수 관리를 하려면 사실은 레드팀이 필요한데 각 당이 또 지도부가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을 옆에 두지 좀 비판적인 어떤 정보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사회가 예. 다 그래요. 예. 그거 있잖아요. 이 좀 미숙한 사람들은 내가 바른 말 하면은 야 나를 더 주목해주고 더 하기 그런 적 거의 없어요.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네. 다 날아가는. 네. 바로 말하면은 어느 정당에서나 다 그렇죠. 축출되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방금 실수 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레드팀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레드 팀이 근데 그게 사실은 필요는 하고 최소한도 지금 급할 때는 운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는 것보다 레드 팀이 나니까. 났는데 사실 레드팀은 지금 운영하는 게 아니라 상시 운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리스크가 예방이 되는 거고요. 근데 사실 이제 레드팀이 있으면 이제 지도부가 불편하죠. 어디든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은 실패의 길로 가는데 저는 이제 이런 말하자면 이제 디지털 아카이브의 거대한 세상에서 내가 사실 무슨 말을 했는지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를 어떻게 걸러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 제일 좋은 방법은 그런 어떤 국민적 정서와 뭐 눈높이 약간 추상적 기준이라도 문제가 생길 때는 후보직을 박탈할 수 있다라는 단서정을 달아야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이게 한 번, 두 번 시행되다 보면 이 자체가 검열 규정이 돼가지고 굉장히 위축돼가지고 이제 어디 가서 발언할 때도 한 번 더 생각하고 특히 술 먹고 이제 SNS 안 하죠. 그렇죠. 온라인상에 글을 술 먹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아요. 국회의원들이 SNS 술 먹고 예. 해가지고 문제됐던 경우 많죠. 있어요. 네, 진짜 조심. 맞아요. 우리 이사님은 김복신 이사님은 승부처가 뭐예요? 저는 이제 수도권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서울을 꼽았습니다. 예. 예. 여기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박빙이 되느냐 또 어디가 이기느냐가 서울에서 결판이 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도 아니고 서울이요. 경기도에서도 이제 인구가 많고 새로운 인구가 유입이 많이 되는 그런 지역은 마찬가지일 텐데요. 서울이 특히 좀 그렇고요. 정당 지지도가 춤을 추는 곳이 또 여기 서울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정당 지도와는 또 달리 어느 정당 후보를 찍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민주당이 조금 괜찮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당 지도는 지금은 이제 대등하게 바뀌었지만 국민의힘이 좀 괜찮았나?
지금 예측이 안 되는 곳이 사실 서울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서울에서 뭐 누구는 뭐 한강 벨트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 박빙의 승부처를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빙이면 몇 퍼센트 차이요? 저는 이제 여론조사상으로는 이게 꽤 많이 나도 박빙이 될 수가 있는데 여론조사에서 지금 500샘플 했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4.4니까 8.8%포인트 그러니까 9%포인트를 넘어야 좀 이기는 것 같다라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온 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승부처 중에서 국민의힘은 전환 배치한다고 해가지고 중진 뭐 다선 중진 내지는 뭐 3선 이상 전환 배치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거기 가가지고 되게 힘들어요. 제가 보니까.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뭐 현역들을 뭡니까 페널티 뭐 30% 예, 20% 주고 20%. 좀 축출이 됐고 새로운 인물들이 나갔는데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간 지역 있지 않습니까? 또 힘들어요. 그러니까 둘 다 힘든 사람들이 많은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는 현역이 가서 현역 프리미엄으로 싸우지 않는 곳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예측도 좀 힘들고 그렇게 되면은 그런 지역들이 있는 곳은 주의해서 봐야죠. 거기가 바로 승부처다. 이렇게 봅니다. 그 동의하세요? 서울이 승부처다? 경기도가 아니고? 아니요. 저는 경기도는 일정한 추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국민의힘이 제가 보기에 뭐 한 3분의 1만 선방해도 대단히 선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서울은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이 좀 이길 수도 있어요. 이길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워낙 여기는 예측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수도권 그래서 지금 함은경 어제 후보가 바로 도태우 후보 그 공천 취소해 달라고 자진 사퇴해야 된다고 글을 바로 올리고 직후에 또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그만큼 민감해요. 아까 여기 나왔던 박영찬 후보도 아마 지금 서울의 민심은 지금 하루하루가 조속변개 한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특정하게 뭐 우리가 이익에 반응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거대한 담론 이슈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 그때 국민의힘이 꺼냈던 이른바 수도권 서울 편입이라든가 지금 부동산이 또 시장이 약간 침체돼 있어가지고 이게 이슈가 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생활과 관련된 그런 이슈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어떤 감정 기제에 많은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진폭이 크죠. 그러니 지금 긴장할 수밖에 없고 이게 또 그렇다고 이게 어디 지역구나 10%포인트 이상 차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5%포인트에서 대부분 승부가 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살얼음판을 걸을 수밖에 없죠. 저는 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저도 서울이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근데 뭐 이게 이른바 스윙 보터들이 많이 있고 한 가지 서울이라는 지역, 경기라는 지역의 특성이 뭐냐면 원적지, 그러니까 자신의 그렇죠. 고향이 뿌리가. 다 다른 곳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많죠. 산다는 것. 더군다나 이제 그게 도태우 후보의 5.18 관련 발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서울 수도권 인천에 사는 이 호남의 원적을 둔 분들의 그렇죠. 상당한 또 이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자르면 끝나는 건가요? 괜찮은 건가요? 이제 그 공천 취소하면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은 공천을 취소했으면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잠펀치를 맞아서 그러기 상태로 되는 그거를 이제 방어할 수 있다. 그걸 회피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그 당연히 있어야 되는 조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사실은 저는 국민의힘이 대권을 이기고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도 이기는 그 과정에서는 뭡니까 좀 포용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서진 정책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과감하게 5.18 묘역에 찾아가서 또 참배를 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과연 제가 봤을 땐 국민의힘이 막 이기고 있는 승리하는 선거가 아닌데 그 서진 정책이 계속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은 좀 해봤거든요. 분명한 거는 더불어민주당은 동진 정책이 시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좀 더 격전지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힘든 곳에 먼저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희생 정신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게 보이다 말았어요. 과연 그렇다고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돌발성 그런 리스크를 잘라냈다고 해가지고 있을 때마다 그렇게 잔불 정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불 더 커지지 않게? 그러면은 완전히 그 마음을 얻기 위한 그런 작업은 진짜 하는 건지 진정성 플레이는 하는 건지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뭐 하여간 그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게 예측을 하긴 굉장히 힘든데 스윙 보터라는 건 문자 그대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 보니까 그런 관리를 잘 하는 것도 결국은
정당의 또 능력 아니겠어요? 이게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이번 선거는 진짜 앞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이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